한원구의 통역사 시작하겠습니다. 토착외고 100년사. 자, 이 친일 문제 계속 시끄럽죠. 뭐 한 2달 가까이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데, 혹시 며칠 전 조선일보 보셨나요? 예, 아주 무서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병직 선생.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영훈 교수의 선생님입니다. 근데 해방된 지 벌써 74년인데 아직도 친일 타령인가? 근데 솔직히 안병직 선생만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수업 시간에 친일 문제 꺼낼 때 이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얘 해방된 지가 벌써 70년인데 아직까지 친일 타령인가? 근데 왜 친일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토착외고의 어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토착외고란 말 올해 나온 말이죠. 올 3월 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토착외고란 말을 안 썼었는데 누가 퍼뜨렸냐? 우리 전호영 박사가 퍼뜨렸습니다. 전호영 박사는 뭐 저하고 동문수학한 사이도 제가 조금 선배입니다만 뭐 아주 재밌게 옛날부터 재밌게 친하게 지냈던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 토착외고란 말을 전 박사도 이거 자기가 만든 말 아니라고, 그러나 토착외고란 말을 발굴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외놈인 도깨비 같은 자. 뭐 그렇게 한 줄로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를 인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왜 퍼졌을까요? 그냥 말이 재밌어서 퍼진 게 아니죠. 토착외고가 많기 때문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대체 저런 종자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아마 이제 뭐라고 불렀을까? 친일파. 뭐 그런데 이제 좀 맞득치 않아요. 뭐 이제 그래서 신친일파라고 불러야 하나? 뭐 이제 하는데 마침 좋은 말이 나와서 토착외고, 토외 하니까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토착외고의 대표는 역시 나모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우리도 특별 방송을 해야 할 만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제 아주 넘버원 토착외고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실 토착외고란 말은 토외, 그러니까 토외천지라고 이 대한매일신보에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뺏기기 딱 2달 전이죠. 1910년 6월 22일 날 토외천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우리 전호영 박사가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현대어로 옮겨서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썼습니다. 뜬구름 같은 영화를 얻고자 일본과 이런저런 조약을 체결하고 그 틈에서 몰래 사익을 얻는 자.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고위 관료층. 두 번째로 암암리의 흉계를 숨기고 터무니없는 말로 일본을 위해 선동하는 자. 일본의 침략 행위와 내정 간섭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언론인. 아마 우리가 요새 제일 많이 접하는 인물들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군에 의지하여 각 지방에 출몰하며 남의 재산을 빼앗고 분열을 겁탈하는 자. 친일단체 일진의 회원들. 예나 지금이나 일진들이 문제인데, 지금 일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난 일진이었습니다. 일진회 얘기는 이따가 좀 따로 하기로 하고요. 아마 그 당시에 토착외고 했을 때 1번, 2번에 든 사람들보다도 당시인들은 이 3번 일진회 회원들을 아마 지목했을 겁니다. 4번, 저들의 외고짓에 대한 원망하는 기색을 드러내면 온갖 거짓말을 날조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자. 토해들을 지지하고 애국자들을 모함하는 가짜 소식을 퍼뜨리는 시정잡배들. 아이고, 지금 많습니다.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토착외고고, 이 신문기사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토해천지, 요게 이제 가장 정리된 기사라면 토해라는 용어를 쓴 기사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기사는 해방 후에도 썼어요. 범박한 토해 규정은 천부당 만부당 사. 즉 해방 후에 토해라는 말을 너무 넓게, 친일파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제 하는 그런 경계의 뜻이었습니다. 하여튼 토해가 날뛰다 보니까 그리고 토해를 어디서도 썼냐? 이제 이 외구가 나쁜 거는 확실한 거 봐요.
자유한국당도 누굴 비난할 때 토착외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토착외구가 사실은 거기 제일 많이 모여있다라고 토착외구당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광모 의원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 방송에서도 저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갔었습니다. 고 김지태 선생 친일매도 자유한국당은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곽상도라는 특정 의원을 고소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고소장을 써놓고서 이렇게 하려다가 또 조모 씨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조금 미뤄서 그 뉴스가 잠잠해지면은 고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터무니없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토착외구라고 한 건 내용이 터무니없는데 그 내용이 터무니없는 거 이제 이거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건 뭐냐면 토착외구가 나쁘긴 나쁜 건가 보다. 이 자유한국당 애들도 욕을 할 때 토착외구라고 하는 걸 보니까 토착외구를 대한민국에서 변명하기는 참 힘든 세상이 된 건가 보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이거래요. 한일전이래요, 총선이. 이거는 아베가 이렇게 떠들기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베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6월달에, 5월달, 6월달에 다음 총선은 한일전이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번 총선에 토착외구를 박멸하자, 다 없애버리자 하는 거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좀 불안해하는 분들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토착외구 이게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에 이것을 총선에서 토착외구를 선멸하는 거 꼭 해야겠습니다. 자, 이 아베의 난이 일어났죠. 아베의 난이 일어나서 한국 산업에 급소를 찌르고 한국 경제가 가장 아픈 곳이 어디냐 하고 아베가 아주 콕콕 쑤셔대서 우리도 사실 뭐 일본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이거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벌어졌고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토해들 많다. 여기 아까 몇 번인가요? 우리 일본 편 들고 토착외구 변호하는 이 언론들이 쫙 나섰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오죽 기사를 이상하게 뽑았으면 청와대 대변인이 꼭 집어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대법관들이 잘못 기운 단추,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많다. 이제 하는 식으로 아예 기사를 써버렸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영훈 교수라는 분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 동안 강제 동원이나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 같은 반인권적 만행은 없었다. 우리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문이다. 하고 일본 사람들이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조선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신종토해가 아니냐 뭐 이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시끌벅적해서 여기는 오늘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따로 띄어서 다음 주에 특별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본 문제를 갖고 우주에서 이게 이제 좀 다른 것도 입이 근질근질 하죠. 해야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획을 잡아놨으니까 그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져봐도 뭐 딴 거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토착외구 이렇게 반일 종족주의 하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돌아와서 다 해버리자. 그래서 하고 추석 쇠고 이제 새 출발을 좀 저희도 너무 2달 동안 숨가쁘게 달려와서 조금 숨을 돌리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죽했었으면은 이 토착외구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친일파의 역습을 갖고 우리 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식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좀 섬세하게 맞춤형 방송도 했어요. 특정인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나모 씨를 위한 반민특위 특강. 그런 역사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저도 반민특위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온 논문은 되게 다 본 것 같은데 그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논문 한번 휙 이렇게 찾아서 읽고 하여튼 특강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반민특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 부분이 뭐 사실은 토착외구가 이렇게 살아남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오늘 그 부분은 요 앞에 해놓은 강의
나경원을 위한 반민특위 특강을 좀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시작해 볼까요? 친일파의 발생 이유와 친일의 논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일파가 논리적이었나? 저놈들이 이익을 위해서 간 거 아닌가? 하면서도 요거 조금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친일파들은 이익 때문에 움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익이냐 신념이냐, 뭐 이익에 따라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 있고, 그리고 예컨대 춘원 이광수 돈에 팔렸을까요? 하다못해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들도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돈 조금 일본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주면은 더 쓸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 아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아까 우리 이영경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나왔었던 얘기,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뭔가 콕 박혔을 때, 콕 아주 꽂혔을 때, 꽂히는 게 있을 때 그러는데 이상하게 꽂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이렇게 역사를 길게 보다 보면은 이익이 신념화해요. 그 신념도 이익화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익을 얻게 되면은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 이거 하니까 돈도 생기네. 돈도 생기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려니까 자기가 진짜 믿어야죠. 그래서 일본이 좋은 나라야. 그런 게 이제 신념이 됩니다. 왜 좋은 나라냐? 자기한테 돈까지 갖다 주니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신념의 이익화가 있어요. 그 신념을 밀고 나갔더니, 아마 지금 이영훈 교수는 이익 때문에 그걸 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왜곡된 신념, 잘못된 신념 때문에 솔솔찮게 이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솔솔찮게 이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한 거는 아니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신념이 이익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걸 사람을 굳이 나눠보자면, 유명한 친일파들 중에서 굳이 나눠보자면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 송병준이, 김갑순이 누군지 아시죠? 공주에서 옛날 그 제목이 뭐였던가, 하여튼 그 연속극에서 전부 다 도둑놈이야. 다 도둑놈이야. 이제 자기가 도둑놈이란 걸 그렇게 이제 감추는 이제 그 유명한 대사를 남겼었고, 최창학이 그 탄광왕으로, 그러니까 백범 선생 돌아가신 경교장이 원래 최창학이가 살던 집이죠. 또 신념 때문에 그 신념에 따른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윤치원의 이광수는 그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 대학원생 때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광수 변절자야? 아닌 것 같아. 원래 이광수 하던 얘기 들어보면은 저렇게 친일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 윤치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익 때문에 변절했다라기보다는 원래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 씨앗 같은 것들이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그게 커져버린 거죠. 그게 커져버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이렇긴 하지만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친일파들의 공통된 논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게 사회진화론입니다. 사회진화론, 뭐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진화론이 있는데, 이거는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우리 인간 세계에다가, 사회에다가, 국제관계에다가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우승열패, 생존경쟁, 자연도태. 이 사회진화론이라는 게요, 빅토리아 시대 때 보면은 굉장히 좀 황당하게까지 나가요. 그냥 약육강식이라는 걸 하나의 이제 자연법칙처럼 설명하는 걸 떠나서, 약자의 도태가 사회의 진화를 담보한다. 이건 뭐냐면은 사회보장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약자가 도태하게 놔둬야, 그게 도태가 돼야 우수한 사람들만 남아서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그걸 왜 갖다가 도태가 안 되게 이 게으른 놈들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그러느냐. 사회 진화를 반대하는 그런 이론이기까지, 복지국가 세울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국내에서는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어때요? 힘센 놈이 약한 놈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하면 힘 길르시든가 아니면 먹히시든가 그걸 갖다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해. 원래 당연한 거지. 원래 세상이 그런 거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찰스 다윈은 원래 이거를 국제관계나 뭐 인간 세상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는데,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딱 생물계의 진화론을 사회도 마찬가지하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의외로 힘이 셌습니다. 아직까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진화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근대로 꽂히고 빨리 근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육일준, 윤치호, 서유견문 쓴 육일준이나 미국 유학 가서 이제 또 아주 진하게 그 서양화돼서 돌아온 윤치호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은 부국강병과 계몽입니다. 그래서 왜 식민지가 된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냐, 다 국민이 무지하고 게으르고 나라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이 힘을 기르는 건 뭐예요? 그리고 이 사회진화론이 또 웃긴 게 특히 이 약소국가에서 사회진화론이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서양에서는 이 엘리트들이 그래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이래저래 개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들이 파시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발전성이 분명히 있죠. 그건 그 개인주의라는 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처음 갔을 때 제일 헷갈린 게 우리는 개인주의 하면은 이기적인 놈. 저 개인주의 하면 이기적이라는 뜻 아니에요, 한국.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말을, 어법이, 그런 것 같은데, 미국에선 개인주의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민족주의, 한국에서는 좋은 뜻으로 썼는데, 미국에서는 야만적인 걸로. 아주 히틀러, 나치즘, 파시즘하고 비슷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많이 헷갈렸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진화론이 개인보다는 민족, 국가를 강조해요. 그래서 국가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 국가를 만드는 케이스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회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국가주의자, 그리고 엘리트주의자들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대중과 함께 뭘 건설한다가 아닌 거예요. 대중은 뭐예요? 무지몽매해. 그래서 깨우쳐줘야 돼. 계몽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놓는가는 조금 요 사회진화론의 초창기, 요거는 이제 1890년대나 1900년대 또는 길게 잡으면 1910년대까지고 그게 1920년대, 30년대 어떻게 변하는가는 조금 더 이따가 보죠. 이 사회진화론을 말이에요. 친일파만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지금 이 순간의 역사에서 황현 선생 얘기를 했잖아요. 황현 선생은 나라가 망할 때 책임을 진 보수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진보주의자라고 하기는 좀 거시기 해요.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도들을 토벌해야 한다. 아주 강경하게 그 주장을 했었던 체제 유지적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학도를 토벌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 동학교도들이 저렇게 일어나게 만든 탐과 노리들부터 쳐 죽여야 한다. 아주 강경한 보수 개혁 문제였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순간에 목숨을 끊는데 이 양반이 구례 시골 선비인데 목숨을 끊기 전에 강화도를 거쳐서 서울로 나들이를 와요. 원래 강화도에 있었던 우리 흔히 강화학과라고 하는 그쪽하고 친했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는 이건창. 그러니까 이 황현희의 목숨을 끊기 1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도 이건창이 살던 집을 찾아가요. 이건창의 동생, 또 동생 이건승, 재종 동생 이건방을 만나고, 그리고 이건창 묘소에도 가서 술 한잔 따릅니다. 거기서 시를 남겼는데 또 시가 참 크는 술 한잔 하고 싶은 느낌이 딱 들게 하는 시예요. 이건창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거기 혼자 누워있다고 슬퍼하지 마라. 넌 살아있을 때도 혼자 있어. 이건창이 성질이 좀 못됐나 봐요. 넌 살아있을 때도 혼자 했잖아.
그러니까 나 진짜로 이건창 무덤이 저도 학생들 데리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쓸쓸해요. 아주 초라한 그 무덤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 황현이 죽기를 결심하고 마지막 친구한테 빠이빠이 이제 인사하러 무덤이지만 나 곧 갈게. 그리고 살아있는 이건창의 그 동생들도 만나고 나는 갈란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서울 나갔습니다. 서울 나가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쓴 시가 이제 이 황현이 죽기 전에 자기 그 묘지명을 이게 자찬 묘지명 갑자기 헷갈리나요? 자찬 묘지명이었는지 누가 딴 사람이 쓴 거였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서울서 친구 만나서 한 얘기예요. 황현도 사회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황현도.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침탈자들만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힘있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약육강식 당연한 거예요. 약육강식. 약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원망할 일이 아니야. 원망할 수가 없어. 근데 먹히려니까 왜 이렇게 슬프냐. 기막힌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회진화론을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화론의 문제점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런데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사회진화론의 그 논리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의 어쩔 수 없이 개인이라도 지키려는 그런 절망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현이 죽을 때 그 술잔 들었던 얘기 아까 했었죠? 이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 황현만 사회진화론에 빠졌었던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후스란 문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루신을 최고로 이제 치고 우파에서는 후스예요. 우리말로 호적이죠. 호적의 원래 이름이 호삼이에요. 이름을 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적이 무슨 적이냐? 적자 생존할 때 적이에요. 아예 자기 이름을 오죽 적자 생존의 시대였으면 적으로 바꿨겠습니까? 그만큼 사회진화론은 힘이 있었고 그 당시 1910년대, 1910년대에 한국이나 중국의 지식인들은 우리가 여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자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 자강회에서도 그 우리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통해서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광수가 그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의 연장선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진보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경쟁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결과 발생한 불평등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국주의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누굽니까? 28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조선의 당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이광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장을 이광수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주시경 선생이 독립신문 만들고 나서 20년이 안 돼서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문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광수가 튀어나와갖고 그만큼 한 거거든요. 그 이광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아픈 거죠. 이광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이광수가 사회진화론으로 흘러서 조선 사람은 열등하고 그래서 민족 개조가 필요하다. 이 개조론을 세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국가와 민족만을 우선시키. 그러니까 쉽게 파시스트적 논리에 그 동화가 되는 거죠. 개인이라는 그걸 두 발을 못 내지니까. 그러니까 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강을 건너서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이광수 같은 사람은 진짜 자유주의로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광수만 그런 게 아니죠. 목적, 과정, 그거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고 살아남아야 돼.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완전히 아직도 그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스카이캐슬 그 여러 곳에서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일본한테 졌잖아요. 아득하게 졌어요. 지금 우리가 따라잡자는 얘기도 아주 쉽게 하죠. 그리고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따라잡아 왔어. 근데 그때는 정말 아득했거든요. 거기서 패배한 그 열패감. 그래서 그 열패감에서 일본은 도저히 따라잡을 상대가 아니야. 우리가 일본한테 그냥 납작 엎드려서 배워야 돼. 이제 이런 게 이런 그 사회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친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1920년대, 30년대에서는 이제 20년, 특히 10년대, 20년대에 친일적으로 도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다가 30년대쯤이 되면은 뭐 그 사회진화론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내선 일체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일본을 그 당시에 내지라고 불렀죠. 조선이 한 몸이다. 그래서 내선이 일체다 하는 건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죠. 그냥 일본의 아주 강력한 동화 정책. 식민지에서 이런 동화 정책을 쓴 거는 일본밖에 없어요. 예컨대 영국이 인도 지배를 하는데 동화 정책 씁니까? 아이, 생긴 게 다른데 무슨 동화가 돼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개인을 놓고 보면 잘 몰라요. 한 너댓 명 모여 있으면은 티가 납니다. 분위기상 이건 조선 놈인지 일본 놈인지 그거 딱 보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웬만한 사람들 맞출 거예요. 뭔가 틀려요. 뭔가 틀리지만 한 명 놓고 보면은 잘 못 맞히죠. 한 전체 인구에서 한 10%나 15% 정도가 누가 봐도 일본 사람,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이 있긴 있죠. 눈 째지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하거나 아니면 앞니 나오고 일본 사람은 또 일본 사람들도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 아주 독특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동화라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다른 식민지에서는 없었던 건데,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이제 일본이 언제부터 썼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남차랑 미나미, 한국 남씨가 아닙니다. 일본 남씨인데, 이 사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갖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을 간 거 아니야. 우리 이런 말 하죠. 내 말이 거짓말이지만 내가 성을 간다. 근데 우리는 성이 중요해요. 근데 일본은 평민이 성이 없었습니다. 성이 최근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성이 그렇게 정말 자기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성이 우리보다 종류가 많은데, 종류가 많은 것도 이제 대충 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다나카, 한자로 보면 전중 아니에요? 밭전자에다 가운데 중. 뭐냐면 그 다나카 키지 친척이 아니에요. 뭐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집이 밭 가운데 있으면 다나카예요. 이노우에, 집이 우물 뒤에 있는 게 이노우에예요. 나카무라, 윗동네 아랫동네 중에서 가운데 동네 사는 게 나카무라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웃긴 게 이누카이, 일본 수상도 있었죠. 이누카이, 집에서 개 키운다고 이누카이야. 견양, 개를 기른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대충 그렇게 성을 지었는데, 우리는 김과 이가 바깥에 이제 몇백 년을 내려왔으니까 성을 간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차별을 없애는 거. 조선 사람은 군대에서 안 받아줬어요. 총 거꾸로 들까봐. 근데 조선 사람을 군대에서 받아들인다는 거, 조선인들이 그만큼 동화가 됐고, 무기를 나눠줘도 총 거꾸로 들지 않는다. 일탈이 있어도 개인적인 일탈, 일본 사람들 중에도 개인적인 일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죠. 이거 이제 완전히 다 동화가 됐다 하는 그 상징이죠. 조선인을 징병으로 끌고 간다는, 그만큼 이제 동화가 된 겁니다. 만주에서는 오족협화라고 그래서 떠들어댔고요. 근데 내선일체라고 하지만 실제 차별이 없었나요?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조선 사람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거 참정권, 조선인의 참정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의 내선일체 그림이에요. 야, 이거, 아이고. 지도 빨리 나가야겠네요. 내선일체 비석도 세우고. 이 오른쪽의 건물은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인데 내선일체라고 썼고, 보도보국. 보도를 통해서, 전쟁 보도를 통해서 보국을 한다. 이렇게 조선 동아일보의 친일의 상징으로 이제 그 나오는 신문이, 그 사진이기도 한데, 이렇게 했는데도 폐간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는 좀 다음에 하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내선일체와 관련된 시라고나 할까요? 하종우 시인 혹시 아시나요? 하종우 시인이, 노을에 와서 노을에 가다. 라는 이제 또 시극을 썼고, 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정신대간 누이에게 근데 거기 이런 게 있어요. 그 옷섭을 풀고 몸부림쳤을 누구야, 눈 딱 감고 혀 안 깨문 이빨 사이로 뱉어내 아직도 떠돌고 있는 신음소리. 니폰징 조센징 된노 헤이카오 나지네. 일본인과 조선인은 천황폐하가 같지요. 내선일체를 상징하는 말인데, 우리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에게 이 말 강요해서 일본 명사들에게 하게 만들었었던 내선일체의 상징, 천황폐하가 같아요. 천황폐하가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사진을 빠뜨렸네.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친일 문학의 내적 논리는 우리 김재용 교수, 원광대 김재용 교수가 이제 많이 열심히 했고, 창씨개명,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창씨개명, 이광수가 창씨와 나, 이광수가 향산광랑이라고 했을 때 그 향산을 많은 사람들이 묘향산을 생각했어요. 이광수 고향에서 멀지 않으니까. 근데 그 향산이 일본에 있는 향산이라서, 뭐 그걸 설명해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이누꼬 구마소, 이누꼬소 구닥개, 그러니까 개똥이나 먹어라. 개자식이든 단군의 자손, 그러니까 견자돈남, 개새끼, 돼지새끼가 돼버렸다. 이제 이런 그 창시명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또 있죠. 이것도 그 친일파들의 논리인데, 바로 이제 여기에 입각해서 뉴라이트들이 얘기를 했고, 반일 종족주의 뭐 이쪽도 결국 식민지 그 근대화론을 재탕 삼탕 해먹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이게 벌써 40분 가까이 흘렀는데, 토의 출현, 강제병합 이전의 친일파 한번 알아보죠. 자, 이게 누구냐면은 갑신정변의 주역들이에요. 김옥균, 서재필, 오른쪽부터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박영효입니다. 이 사람들 친일파일까요? 네, 친일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친일은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그 친일파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단계는 아직 일본의 침략적 본질이 드러나기 전이었고, 일본은 두 가지 성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모델로서의 일본이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는 일본이 있어요. 적어도 1894년 갑오농민전쟁 이후에는 이 침략성이 아주 확고하게 드러났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고 일본에서 많이 배우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저도 박영효나 이 김옥균이 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친일파야, 뭐 이완용이 송병준이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친일파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일본이 세니까. 센 놈한테 붙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울 때 일본이 청나라를 꺾을 거라고 사람들이 별로 예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나라를 꺾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건 어쩌다가 꺾었나 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아시아 아니에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했는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서구에 속해 있는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땅덩이가 넓은 그 강대국인데, 조그만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표현해요? 동양이나 잡으시며. 동양은 이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돼서 똘똘 뭉쳐서 서구의 침략에 저항해야 한다. 일본이 이렇게 떠들 때예요.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죠. 동양평화론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 무렵에 이제 나오는 게 토해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해의 대부분은 일진해. 여기 남대문 앞에 아치 세워놓은 거 보세요. 경축 일진해. 일진해의 두 지도자가 하나는 송병준, 농산공부 대신이고 총리 대신을 하고 싶어 했어요. 총리 대신으로 나라 팔아먹는 도장을 자기가 찍고 싶어 했어. 왜? 그래야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완용이가 끝까지 버티고 이완용이가 이제 도장을 찍은 셈이 됐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일진의 회장을 지낸 이용구인데, 이용구는 뭐랄까요, 신년파예요. 신년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나라 뺏겼을 때 뺏기고 난 다음에 일진회가 버림받는 바람에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 돼버렸죠. 근데 이 일진회가 저는 간단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 간부진의 상당수가 동학이나 독립협회의 열성 활동가들이에요. 10년 전에 동학했던 사람들, 독립협회 했던 사람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토착 외구들에 비해서, 현재 토착 외구들에 비해서 이때의 일진회는 나름 논리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들 나름대로 개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 지금이야 우리가 꼭 친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훨씬 제약이 많았을 때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일진회를 강제 병합 성사시킨 다음에 일진회 해산시켜요. 즉 일진회가 호락호락하게 자기들한테 말 듣는 그런 단체가 아닐 것이다. 일진회 안에는 동학을이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나 할까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좀 뭐가 잘못된 걸 봤을 때 어깃장 나갖고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튀는. 즉 대한제국 고종의 무능이 아마 이제 이런 일진회 같은 것 패거리들이 세력을 떨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일진회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뭐냐면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라요. 최근에 이제 나온 책 중에 풍운 한말 비사론 책을 번역한 책이 대한제국가 망해라. 그래갖고 이제 책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책방에 가보시면 그런 책이 있는데, 진짜 그때 사람들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운이 다 했다. 그거는 19세기부터 있었잖아요. 후천 개벽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동학이란 게 왜 나왔겠습니까? 조선의 운은 다 했다 이거야. 정감독 쫙 퍼지고. 조선아 빨리 망해라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이미 망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창고할 때쯤은 뭐랄까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의식도 없어요.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뭐냐면은 왜 일본 놈들한테 그렇게 가서 붙었느냐. 진짜로 그 당시에 조선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병처럼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병 활동이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제를 안 받았던 얘기거든요. 의병만 있었겠습니까?
도적놈들도 많았죠. 그리고 그런 도적들을 어때요? 자기 사기사육 채우고 길 가는 여자들 그 무시로 겁탈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극도의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소설들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국가 권력이 제대로 작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패거리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대체 대한제국이 안 된다면 일본의 힘을 빌어서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물론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의 출신 중에 합방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독립운동으로 돌아온 사람이 또 많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건 이제 우치다 료헤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요 사진부터 보시죠. 요게 우치다 료헤이예요. 가운데 있는 거. 요 정중앙에 있는 게 이용구입니다. 일진의 회장. 뭐냐면 이용구 집에 일진 회원들이 모였어요. 한일 야쿠자가 웍시합한 겁니다. 주제는 의병토벌. 한일 야쿠자가 이렇게 손잡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토착외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손잡는 거 아닙니까? 그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토착외구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 놈도 저러지 않는다 하는 짓을 빨가벗고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토착외구들끼리 경쟁이죠. 경쟁을 하다 보면 토착외구들끼리 일본 놈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빨가벗고 뛰는 놈들도 나오는데, 하여튼 일진회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망조가 들었는데, 우치다 료헤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제 흥룡회 간부 만들고 조선 내에 일본을 도와줄 세력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친일파들이 말이야, 토착외구들이 나를 통째로 갖다 바치겠대. 자기가 도와줄 사람을 찾았는데, 이거 그대로 받아도 되나? 저거 괜찮은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거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시기를 거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진회들은 이렇게 복장을 잘 갖췄고, 반면에 우리 의병들은 어때요? 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갖고, 이 사진은 미스터 선샤인에 이렇게 나왔었던, 이건 녹두꽃이네요. 녹두꽃 사진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진회 회원들 중에는 의병과 독립협회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고종과 순종인데 두 분 다 좀 사진이 아니올시다죠. 네, 아니올시다고. 일부에서는 저 대학교 때 선생님이셨던 이태진 선생님도 그런 주장을 하시고 하는데, 고종을 계명군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려고 하시는데, 저 아닌 것 같아요. 계명군주였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조선이 망하게 되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고종입니다. 고종. 다른 그 어떤 신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조선만 하더라도 이렇게 허망하게 망하진 않아요. 근데 대한제국에서 뭘 했냐면 개혁을 한답시고 전제 군주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왕권과 신권이 적절하게 긴장을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서 왕 혼자서 들어먹지 못하는 게 조선이었는데, 어째 생각하면 그래서 오래 갔을 수도 있어요. 혼자 망치지 못하게 해놔서. 근데 이게 광무개혁이나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은 고종의 전제 군주 국가를 만들어 놨어요. 무능하고 유약했어요. 그러니까 고종 하나만 쥐고 칵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군이 저항도 못했어. 그냥 군대 해산시키니까 그 해산되는 날, 이거 뭐야 하고 총 몇 방 쏘고 끝난 거예요. 3대 대장, 박수원 참령
자결하고 한 이틀 그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암만 정규군이 힘이 없어도 그게 뭡니까? 그러고 이제 흩어져서 일부 의병에 들어가서 뭐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의병 진압당하고. 그래서 조선을 위해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었지도 다 토벌해 놓고 난 다음에 이 태입을 위해서 망했다니까, 조선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종이 정말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을선도객 같은 거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몇 조각 안 돼.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다 황실의 안녕을 위해서. 나라는 넘어가는데 우리는 잘 지켜줄 거지. 우리는 대접 잘 해줄 거지. 그거 계속 한 거예요, 그거. 나라가 망하면 진짜, 아니. 그러니까 황형같이 벼슬 안 한 사람도 죽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하나는 조선에서 그 서울들, 중인들, 새로 올라오는 그 세력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구가 있었죠. 이건 난 정당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친일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그건 정당한 거죠. 조선사회 내부에서의 발전이었고 요구였습니다. 한말에 보면 친일파 3명을 골라봤습니다. 송병준의 친일. 이건 모집이에요. 그리고 송병준은 잡놈 출신이에요. 이완용은 양반 출신입니다. 노던 우봉희 씨, 이제 인구가 많은 집안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가의 그 후예예요. 유능한 관료였죠. 근데 이완용은 뭐예요? 초기에는 명학부 대신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교육을 처음 실시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가 모르겠다가 파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그걸 거슬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좋게 이완용을 위해서 변명을 해준다면 조선이 망하는 건 결정됐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소프트 랜딩을 하자. 추락은 하는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어. 상승 비행 안 돼. 그런데 내가 조정관을 잡으면 저 송병준이 같은 놈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훨씬 부상자 적게 나오고 내가 할 수 있어. 이완용을 제일 좋게 설명해주면 이겁니다. 김가진이라는 분이 계시죠. 동농 김가진 선생.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친일 혐의에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짜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시 조선의 관료 중에서. 왜냐하면 주일공사를 4년인가 지내서 제일 일본에 정통해. 일본어도 잘하고. 그리고 대한협회 회장을 지냈는데 대한협회는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했다가 아니야 이거 친일이 많아. 그러니까 일진회랑 경쟁도 했다가 일진회를 비판도 했다가 또는 일진회랑 비슷하게 또 일본에 붙었다가 이제 좀 오락가락 합니다. 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자기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망명을 합니다. 올해가 망명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나는 이런 분들이 야말로 진짜 훌륭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비록 친일이라는 과오를 범했었지만 그걸 반성하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앞장을 섰었던. 망명할 때 나이가요 74살이에요. 100년 전에 74살이면 지금 90대 중반쯤 된 겁니다. 근데 그 나이에 망명을 결정했어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대신 중에선 유일하게 망명을 한. 그래서 임시정부가 갖고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망명하고서 3년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 아드님, 따님이 아드님과 며느님, 그 며느님의 그 유명한 장강일기 처음에 나올 땐 녹두꽃이라고 나왔죠. 그 정정화 여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정정화 여사의 아드님이 지금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장하고 계신 김가진 선생. 그래서 대대로 독립운동을 해오게 됐는데 이 김가진 같은 사람은 오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어떤 그 개인의 영리, 영달, 그리고 이완용 같은 사람은 대세를 추종해 가다가 개인의 영리, 영달도 많이 챙긴 반면에 김관진은 그러지 않았었던, 그래서 조금 차별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명은 이인직. 한 명 한 명 얘기하다가 이게 진짜 날새겠네. 근데 이인직은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친일파입니다. 조선 500년 된 왕조를 팔아먹은 실무 책임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인직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건 제가 뉴라이트를 하고 토론회 나갔다가도 한판 붙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폐균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 신문하의 아버지를 친일파라고 한다. 건국의 아버지를 분단의 원흉이라고 부른다.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부른다. 아버지를 죽인 폐균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해버렸죠. 왜 이인직 같은 게 왜 우리 아버지야? 우리에게는 이런 친일파 말고, 나를 팔아먹은 친일파 말고 나를 찾기 위해서 애쓴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분단의 원흉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있고, 독재가 아니라 민주화를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아버지지. 근데 이인직을 신소설 썼다고 신문회 아버지라고 하는데, 신문회 아버지 맞나요? 자, 이인직은 신문회 아버지로서 보다는 500년 된 왕조를 팔아먹은 실무 책임자로 기억을 해야죠. 이완용이는 칼 맞아서 누워있을 때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합방의 그 조건을 다 맞아선 게 이인직 아닙니까? 전협 같은 분은 대동당 갔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선 분이고요. 일제 때 친일파들, 이건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적 친일파, 선우순, 민원식. 근데 이 민원식 같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죠. 양근학이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민원식이가 주장을 했었던 게 자치론인데, 우리는 일찍이 자치를 주장하면 칼 맞는다. 그 확립돼서 그런지 자치론 얘기가 적었습니다. 인도 같은 데는 자치론이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제는 동화 정책을 쓰려고 했지만 우리는 아주 경결하게 완전 독립을 추구했었던 거고요. 또 여기는 이제 제 논문에도, 박사 논문에도 많이 나오는 조병상입니다. 민생단을 만든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연병을 주창했고, 지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전범으로 처형이 됐고, 불쌍하죠. 그리고 작은아들은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장군 지냈는데, 예, 아버지가 내보낸 학병 1호입니다. 비둘기 부대장으로 월남에 갔었던 조문환, 이 아들이죠. 박춘금, 상해회 회장을 지냈고, 일본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친일파. 현영섭, 이 사람은 내선일체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못해서 내선일체, 뭐까지? 언어의 일체까지. 그래서 언어일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 전체가 일본말을 버리고 조선말을 쓴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럼 뭐겠어요? 조선말을 쓰지 말자. 아예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총독도 놀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놈들. 일제 특고경찰 헌병들. 저는요, 오늘 뭐 비록 친일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웬만한 친일파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다 봐주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빼놓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밀고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학살한 놈들만 빼놓고. 그런데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그런 놈들이 진짜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독립운동에서 변절한 사람들. 이것도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광수, 최남선, 박희도, 정춘수는 민족대표 33인이에요. 전필순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창씨 개명한 사람들 중에 우리 뒷목 잡고 의혹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창씨명이 하필이면 평강미주예요. 여기 독립운동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변절했어요. 평강미주 뭡니까? 미 대륙을 평정하라예요. 그러니까 귀축미영을 도륙할 때 아주 특별한 창씨명을 가졌었는데,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교단이 예장통합의
첫 번째 당회장이 뭐 종교 교육계 뭐 문인 예술가 기업 군인 관료 뭐 수도 빽빽이고요. 해방 직후에는 어떻냐? 처음에는 양심적인 사람들 있었어요. 나라가 해방되고 새 정부가 썼는데 우리같이 일제 밑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계속 검사 있으면 안 돼 하고 8명의 사표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금방 깨닫죠. 이제 그때 우리 김어준 총수식의 표현으로 빌어서 얘기하면 쫄지 마, 쫄면 지는 거야. 진짜 어떻게 일본 놈들에게 35년을 통치를 당하다가 독립된 나라에서 과거의 친일을 대놓고 사죄한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쫄면 지는 거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서로 못하게 한 겁니다. 해방 후에 친일파들 이제 그 친일파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책들이고요. 혹은 이제 이건 친일명사전 기준을 썼습니다만 반민특위 같은 거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 단체가 누가 친일파다 하는 걸 정하죠. 근데 그냥 단순히 친일파가 아닙니다. 요 친일명사전은 제가 볼 때 조금 너무 기준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요,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게 전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지금 반헌법 행위자 열전하고 있잖아요. 우선 범위가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요, 범위가 조금만 내려가면요, 조사할 사람이 이만큼 넓어져요. 이만큼 내려오면 이만큼 넓어져서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 엄살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적을 확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나쁜 놈들, 정말 누가 봐도 저건 용서하면 안 된다. 이제 비유로 누가 봐도 정말 때려 죽일 놈들만,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로 한정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친일이란 죄 자체를 정말 잘못된 걸로. 그런데 우리는 범위 넓혀졌다 이두저도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세부 기준은 지금 시간이 벌써 끝내야 할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돼버려서, 또 오늘 오후에 그 뒤에 일정이 있어서 이게 오래 못하고 이제 끝내야 하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친일 그 기준은 친일명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 반민특위나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대충 어떤 범위를 친일파라고 잡았다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제가 그 친일명사전이 넓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좁아요. 저는 더 좁히자는 주장이지. 그래서 웬만한 생계형, 흔히 얘기하는 생계형은 대개 다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건 단순히 친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친일 중에서도 반민족 행위자, 단순 친일이 아닌 그걸로 엄격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친일파 이제 꺾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이 반민특위는 제가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친절한가 봐요. 이렇게 우리 덕혜피십에서 친절한 홍구씨라고 이제 붙여줬습니다. 나경원을 위한, 한 명을 위한 반민특위. 저도 바쁘거든요. 나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경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특별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반민특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승만 하시는 말씀 보세요. 반민특위가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 친일파 청산 잘 하자 하는데, 친일파 처단은 신중하게 하자. 신중하게 하자는 건 좋지만,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신중하게 하자는 건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자는 거죠. 엄격하게 하는데 범위를 좁혀서 정말 딱 확실하게 환부를 도려내자. 그런데 이승만이 신중하게 하자는 건 뭐예요? 그거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하지 말자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 이제 재판이고 이게 잡아가는데, 요 놈이, 요건 몇 번 보여드렸죠. 요 놈이에요. 바로 노덕술입니다.
이 노독술이가 잡혀가고 그 이제 하면서 이제 이게 벌어지는데, 이 노독술과 함께 이제 잡혀간 춘한수라는 놈이죠. 이런 놈들이 뭐냐면 악질 친일 경찰인데 반민특위에 잡혀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반민특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반민특위를 깨자. 어떻게 깨느냐, 사진청부업자를 고용하자. 하와이 피스톨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는 제가 아마 그 반민특위 이게 나경원을 위한 강조지만 여러분 들으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나경원 하구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때 국회 프락치 사건도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풀려나서 노독술 최난수입니다. 최난수는 그냥 경찰에 뭉개고 앉았고, 이 노독술이는 하도 눈총이 따가우니까 헌병으로 옮겼어요. 악질 헌병은 경찰로 옮기고, 악질 경찰은 헌병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 명이 반민특위를 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친일파들입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아닌데 같이 손잡고 한 김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우리 김두식 선생이 최근에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김두식 선생이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한 2, 3년 아무것도 안 하고 틀어박혀 있었더니 깜짝 놀랄 책을 써갖고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람 인물 따지고 지금 뭐 반어법 행위자율전도 사람 조사하는 건데 깜짝 놀랄 정도로 조사를 철저하게 잘 해갖고 나왔는데, 해방 직후에 법률가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뭐 익히 알던 놈이지만 이 책에서 워낙 정리를 잘 해줘서 다시 읽으면서 저 같은 사람도 부르르 떨면서 읽은 대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2명만 소개한다면, 장경근이 아까 반민특위 깨는데 주역이었는데, 이 장경근하고 김갑수라는 사람, 이 둘이 내무차관, 법무차관으로 보도연맹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만들고 관리했던 사람들. 보도연맹 학살에도 깊은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데다가 나중에 살아남아서 엄청난 국가폭력들을, 이승만 시기의 국가폭력들을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했는데, 장경근이는 반민특위 습격의 주역이었고요. 보도연맹 학살했고요. 그 다음에 그 3.15 부정선거의 또 주역입니다. 김갑수는 뭘 했냐? 비상조치령이라는 걸 내렸어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4.19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위헌 심판을 받는, 이게 그야말로 그 앞줄 사용 뒷줄 무기 그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아이고 참, 이 김두식 선생 책 읽다가 으윽하고 열받은 게 뭐냐면은, 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자기는 피난을 갔어. 그러고는 이제 돌아오고 가서 얘기가, 자기가 그때 그 급하게 만든 법이 이렇게 무서운 법이 될 줄은 몰랐어. 하면서 뭘 했냐. 그 법, 내무차관 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만들어 놓고서 그때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예요. 서대문 형무사 앞에다가 변호사 사무실 건판 걸어놓고 돈을 갈쿠리로 걸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법을 갖고 자기가 하고, 그러다가 다시 대법관이 돼요. 대법관으로 들어가서 뭘 했냐, 바로 조봉암 사형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사건의 주심 판사예요. 이런 게 진짜 법비 아닐까요? 장경근이, 김갑수, 일제시대 판사도 복무했고, 아까 엄상석 같은 사람, 검사도 있었던 사람들은 사표라도 냈지. 이 사람들, 김갑수 같은 사람은 우씨 이렇게 평양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다가 월남이 좀 늦어서 조금 늦게 왔더니 우씨 좋은 자리 딴 놈들이 다 차지했네. 우씨 하다가 이제 그 뒤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맹활약을 한 사람. 뭐 반민특위 깨지는 장면은 뭐 또 박정표라고 이 얘기는 뭐 딴 데서 몇 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주열을 죽인 놈이 반민특위에 잡혀갔다가 풀려나 악질 헌병이에요. 무죄 받고 풀려나. 뭐 그 얘기를 썼고요. 이승만 시대 때 보면은 글씨가 좀 흐리네요. 정보장관 강요 중에서 127명 중에서 57명이 친일파고, 국회의원은 뭐 800명 중에서 300 몇십 명이, 경찰은 뭐 총경급 이상 중에서 70%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나게 고위직에 많아요. 제가 이북 사주 읽을 때,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이북 사주 읽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조선노동당 창립대회를 하는데, 그, 개회 성원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숫자는 잊어버렸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오늘 그 대의원들이 7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일제 감옥에 잡혀갔던 사람이 400몇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구금일수를 합치면은 1800몇 년을 징역을 살았습니다. 했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 쏟아지다 하고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회를 만들 때는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질 못했지? 왜 재헌국회는 이런 거 대신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걸로? 아니, 한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다 합쳐봐야 인구 전체에서 1% 조금 넘을 텐데, 우리 국회는 하느님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재헌국회는. 재헌국회 의사도 지금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근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아쉬운 거죠. 자, 우선 반민특위에 잡혀간 사람은 친일파였나? 이거 전부 다 도둑놈이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 우리 5시 반까지만 끝내죠. 달려서. 자, 육군소년병. 이게 뭐냐면은, 일제가 1937년에 중일전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국소년을 엄청나게 키우는 겁니다. 군국소년을 키워서 여기서 이제 이 군국소년들이, 그러니까 37년도에 일제가 국민학교도 많이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국소년으로 완성이 된 게 1940년쯤에 15, 16이 되잖아요. 화랑관청 16, 잔다르크 16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군국소년을 만들었는데, 일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졌기 때문에 이 군국소년,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국소년을 써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교과서들, 전쟁을 찬양한 교과서들을 다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군국주의의 물을 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이런 작업이 없었죠. 그냥 해방됐다고 눌러날라 했는데, 이 해방됐을 때 15 먹은 군국소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공간 그 혼동기에 다 청년단이 되는 거죠. 서북청년단. 그러다가 20살이 되니까 군국소년들이 병사가 돼서 전쟁을 치러요, 한국전쟁을. 군국소년을 왜 키웠습니까? 군인을 만들려고 키웠는데, 일본은 군대 해산하고 전쟁을 안 했지만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일제가 키워낸 군국소년들이 남아서 식민지에서는, 전 식민지에서는 전쟁을 죽어라 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럼 군국소년이었다가 청년단을 거쳐서 군인이 돼서 싸웠었던 병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했겠죠. 제대해갖고 뭘 했냐. 아니, 조봉암 진보당 사건 때 1심에서 무죄 판결 났더니 반공 청년들이 법원을 쳐들어서 빨갱이 판사 타도하자 하죠. 이 세대들이 바로 일제가 키워낸 군국소년 그 세대거든요. 이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희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만든 병영국가에서 일하며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세지. 박정희가 병영국가의 사령관이고. 우선 이거는 친일파라는 게요, 윗대가리만 봐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래에도 물이 광범하게 든 겁니다. 적어도 한 세대, 두 세대에 걸쳐서 물이 광범하게 들었어요. 그 물이 잘 빠졌습니까? 이 세대들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희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세대들은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건설했어요. 근데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가 등장하더니 대한민국을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나온 게 가스통 할배들이에요. 가스통 할배의 1세대들이 바로 군국소년들입니다. 이 세대들이 또 서북청년단도 부활시키고 그런 거죠. 자, 박정희가 왜 친일파라고 하느냐. 박정희도 한일회담 맺어지는 얘기에 이런 거 다 했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그 얘기 했죠. 준비운동만 열심히 했다고. 저는 45년까지 박정희가 한 거, 친일파로 분류는 되지만 이급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친일을 할 기회가 너무 적었어. 불행한 친일파예요. 친일파 준비운동만 하다가 친일하려고 했더니 일본이 패망했어요. 그래서 별게
그러니까 뭐 친일파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A급 친일파 아닙니다. 4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왜 박정희가 친일파냐? 바로 이 한일 회담 하면서 이제 이 한일 협력이 그러니까 기시 인맥, 만주 인맥 이제 쫙 들여서 했었던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뭐 이거는 우리 정길화 PD가 만든 만주의 친일파라는 프로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 박정희 시대에 이렇게 이 기생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차관 들어서 멋있게 호텔을 지었죠. 그걸 리모델링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바로 기생관광의 가장 유명한, 가장 본거지였다 이거예요. 이제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이런 일도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유신 시대의 성격이죠. 유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흔히 명치유신에서 따왔다 하지만 명치유신보다도 소화유신이 더 큰 거예요. 박정희가 살았었던 시기, 청년으로서 살았었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박정희의 육사 시절 가장 큰 영향을 주었었던 사건이 바로 이 2.16 사건, 소화유신이고 박정희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만주인맥의 그 이제 맨 아래를 구성하면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유신을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 유신 시대나 유신보다 조금 전에 68년도부터 병인국가가 본격화되는데 그 무렵에 대한민국이 뭐냐? 제가 박사 논문을 쓰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만주 관련 자료를 읽다가 만주의 1930년대 말 40년대 초반에 만주 사회의 분위기가 딱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내가 서울서 보낸 사회의 분위기랑 똑같은 거였죠. 아하, 이거였구나.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하는 이유가 45년 이전에 한 게 아니라 45년 이전에 배운 걸 갖고 그걸 자기가 권력을 잡고 70년대에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이게 진짜 중요했습니다. 바로 만주에서 만들었던 이 국민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걸 더 발전시켜서 10손가락 지문. 아이고, 제일동포 얘기할 때 제가 빠트렸었던 것 같은데 민망하죠? 제일동포 검지손가락 지문 하나 찍는 것 같고 그 난리를 치고 차별리다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10손가락 지문 피아노 다 찍잖아. 근데 그게 바로 만주국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교육치거와 국민교육헌장. 월요일 아침이면 애국조회, 목요일 아침이면 교련조회, 두발단속, 복장검사, 신체검사 못 빠뜨린다. 쥐잡기, 조기청소, 재건체조, 하나, 둘, 셋, 넷, 마스게임, 이런 것, 또 교련, 이런 거 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하던 거예요. 그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바로 농촌진흥운동, 그대로. 농촌진흥운동에 보면 새로운 마을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새마을운동이지. 아다라시 무라축구니, 그게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일 문제에서, 요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반성 성찰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친일파를 단죄 반드시 피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범위를 넓게 잡은 게 아닌가.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친일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지금은 비판 일색인데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비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친일했으니까 폐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어떤 독립운동가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친일했으니까 복간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천황폐하의 사진을 실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비판 많이 하는 거, 바로, 이장면이죠. 천황폐하 사진들을 실었었는데, 이거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폐간당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일반인들. 그래서 해방 후에 돌아온 독립투사들이 동아조선을 친일했다라고 마구, 당신들은 복간될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었다.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김성수나 뭐 이거 대하는 거하고는 좀 달랐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도 많고, 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사실은 조금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하는 행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게 친일 문제를 제대로 반성 못해서 그렇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친일 행각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는 조금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장덕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친일파 미딘 하는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장덕수를 친일파라고 했다가 우리 아버지께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왜 장덕수가 친일파냐? 아버지 저 학병연설 하고 그랬잖아요. 조선 젊은이들 친일파한테 피를 바쳐라 이렇게 연설인데 이게 친일파가 아닙니까? 했다가 뭐라고 야단을 맞았냐면, 야, 내가 그 연설을 들었다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보존을 다니셨는데, 야, 너 그 연설을 어떻게 했는지 아냐? 장덕수가 울면서 했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도 우리들도 울면서 들었다. 장덕수가 진짜 친일파였으면은 이철승이 같은 깡패들 그때 학병 끌려갔죠. 학병 끌려갔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서 장덕수를 그냥 뒀겠냐. 때려 죽이지. 그런데 학병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장덕수 찾아갔다. 그리고 장덕수가 그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근데 장덕수를 그 시절에 학병으로 끌려가느냐 마느냐 했었던 그 아버지가 딱 그 세대였는데 왜 장덕수가 친일파냐. 그 장덕수를 친일파라고 하면은 그 친일파 범위 너무 넓게 잡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지만 이제 그 충격을 받았었던 일이 있고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유명한 일 있죠. 해공 신익희하고 장덕수가 제일 절친한 친구였는데 임시정부하고 한민당하고 기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때 젊은 청년들끼리 이제 시비가 붙어서 국내에 있던 놈들은 다 친일파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승진이 나니까 국내에 있던 사람들은 해외에서 뭐 내가 임시정부 밑에 있었지만 뭐 청한방 쐈냐 도망만 다녔지 뭐 하고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으니까 좀 어른들이 말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덕수가 저 해공 신익한테, 이봐 해공, 나도 친일파야? 그러면은 아니지, 설사 고생 많았어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신익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디 설사 자네뿐인가? 이렇게 말하면 치고받고 이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친일 문제는 이건 우리가 그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그 꼭지인데요. 해방 74년 친일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안병직 선생 불러볼까요? 해방된 지 벌써 74년인데 아직도 친일 타령이냐? 네, 아직도 친일 타령 해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친일명사전 나왔죠. 친일명사전 나왔는데 문제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죽은 권력이었는데 죽은 사람들인데도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일파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저는 친일파 정리요. 친일 시대도 그 시대도 거슬러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정리하면요. 친일파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싸움에서, 오늘 친일 문제의 싸움터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의 역사 연구가 아닙니다. 친일파를 누가 이어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친일파에 접근 못하는가? 그 힘을 깨버리는 게 친일을 정리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는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조금 이제 숨 돌리면서 연구하면 되는 거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실제 친일 문제의 싸움터, 주전장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주전장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요거는 괜찮아요라는 유머 일본제 프로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중문화에서 친일파를 처음으로 제대로 건드린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뉴라이트들이 나와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음번 반일 종족주의 할 때 시간이 좀 되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들이 중북 세력을 정리하자 하더니 친북 반북가 행위 임명사전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고 명단을 발표했어요. 100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하나무게는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예,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2009년도에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금 반호법 행제는 생각만큼 진도가 빠르진 않지만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반일 종족주의 때 어차피 좀 다시 얘기할 것 같은데 한국 친일파와 일본의 극우파가 어떻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떠드는지 지금 160번 사진이에요. 160번 사진. 그거를 한번 좀 보는 기회를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나경원 의원이 수업을 안 들었나 봐요. 이제 열심히 강의를 만들었는데 안 들은 것 같아요.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이제 또 어디 방송에 나와서 김현정의 뉴스쇼 저도 나갔었는데 그랬더니 민주당 쪽의 친일파가 훨씬 많다. 뭐 해서 뭐 듣는 얘기 안 듣는 얘기 해서 쭉 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누구 아들 누구 딸 그거 이제 따지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어제 이영훈 교수가 무슨 엄청난 대발견을 한 것처럼 떠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전쟁 때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이건 저도 강연 다닐 때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고 우리 김기혁 선생이 그 아예 논문도 썼고 뭐 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종족 문제로 바라보는 게 종족주의예요.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데 종족적 관점이 아니라 이영훈처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지가 종족주의예요, 지가. 이걸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이 만들어도 비판, 일본이 만들어도 비판이죠. 우리도 한국도 있으니까 일본 비판하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건 너무 천박해서 상대도 하기가 싫은데 하도 선생님들이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종족주의를 벗어납시다. 종족주의를 벗어나려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야지. 한국 사람도 있었으니까 일본 거 비판하지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일제전제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대로 만들어서 실적표라고 내세우잖아요. 우리 이렇게 대우해줬다고. 노덕술, 박차원, 이근한, 정형근, 원세훈. 뭐 우리 사회에서 시대를 거슬러 쫙 내려가면서 친일하고 고문하고 조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세훈이는 서울시 교포, 화교 간첩 사건 만들었죠. 책임자죠. 그런데 이 중에서 친일파는 누구예요? 노덕술 하나밖에 없어요. 박차원 친일파 아닙니다. 친일파 자식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별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버지 이름은 나오는데 별로 조사해봤는데 서울 경성법전 나오긴 했지만 별로 특별하게 그렇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근하는요? 정형근은요? 원세훈은요?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누구 자식이다, 누구 뭐다 갖고 따지면은 이렇게 친일파부터 내려온 고문의 악습이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걸 혈전으로만 따지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종족주의겠죠. 그거 말고 누가 그 세력을 이어받았고 그 행태를 하고 있는가 그거죠. 또 우리나라의 문창극 쇼쇼쇼를 했었죠. 일본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다. 아이고 하느님을 조사할 수도 없고 하느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역사의 코드 속에서 한일 우파가 닮은 꼴로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아마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반일 종족주의 얘기할 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많이 했다라고 하죠. 근데 북한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친일파 청산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통치약은 아니다. 이것만 하면은 북한 잘했거든요. 잘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대로 또 다른 문제들을 안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친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거 맞지만 그때 친일 청산만 하면 다 되느냐 또는 지금 늦었지만 친일 청산하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친일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지만 그리고 또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뭐 반환법 행위자 열전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친일 청산 문제에서 지금 그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친일 청산만 갖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반환법 행위자 열전 같은 것도 이게 되려면은 과거를 연구하고 과거사에서 정리하지만 실제 싸움은 지금 여기 현실에서 싸우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사 청신은 현실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을 바로잡으면 과거는 바로잡힙니다. 과거를 바로잡아서 지금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이 전 잘못된 거였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과거 청산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던 중요한 이유가 과거를 밝힘으로써 지금을 바로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을 바로잡으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바로잡힙니다. 지금을 바로잡는 작업에 여러분들 친일 청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을 바로잡는 작업에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